자, 안녕하세요. 날 춥죠?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진도는 오늘 마무리인데 저기 140페이지부터 할 차례입니다. 140페이지 지도감독에서 암기사항인데 4문제에서 6문제 나와요. 그 다음에 곧 끝난 다음에 141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 있죠? 거기에 토지거래 허가까지 해서 페이지가 143페이지까지 4개 5개. 자, 복습을 좀 하고 진도 진행할게요. 복습은 저기 133페이지부터 134페이지 거래계약서까지가 한 개이고 135페이지 손해배상 책임, 그 다음에 136페이지 중개보수, 그 다음에 138페이지 협회까지. 자, 중개계약을 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개해드리겠습니다라고 의뢰인과 개업 공인인허가가 계약했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매도 임대인이 내놓은 물건이 있으면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각종 공부를 통해서 조사 확인하고 손님을 대상으로 설명을 해야 하고, 설명해서 개업 공인인허가에서 설명한 내용이 당사자 간 합의가 되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마무리해야 되겠죠.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 작성해야 되고 거기에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교부 보존해야 한다. 여기 이제 133페이지에서 134페이지까지. 자, 확인 설명해야 한다. 이 의무사항이나 작성 교부 보존해야 한다. 의무사항 넣으면 4가지. 누가 의무자인가? 하여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확인 설명을 언제 하고,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는 언제 하고, 그 다음에 확인 설명은 누굴 대상을 하고, 교부는 누구한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확인 설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요 4가지를 꼭 짚어봐야 돼요.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이게 짚어져야 답이 함정이 보이고. 그럼 확인 설명해야 한다 하면 누가 해야 한다? 누가? 당연히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 의무자이고, 법인이면 대표자가 있고, 분사무소이면 책임자. 항상 시험은 주된 사무는 잘 안 나오니까 분사무소에서는 대표자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책임자가. 확인 설명은 계약을 체결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 설명 시기는 언제인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계약이 체결되기 전. 계약 체결 전까지 하는 것이 확인 설명이면 확인 설명은 누구에게 할 것인가? 당사자 쌍방에게 하겠나요? 매수인에게만 하겠나요? 확인 설명을 물건에 관한 정보를 잘 알고 있는 매도 임대인에게는 할 필요가 없고, 물건에 관한 정보가 없는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만. 매수 임차인을 법에서 줄여서 매수 임차인은 소유권을, 임차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 이렇게 이야기해요. 설명해야 한다 나오면 쌍방에게 하면 안 되고 매수 임차인에게. 그럼 설명을 어떻게 하도록 하고 있는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고, 설명할 때 이 사람은 물건에 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설명만 들어서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설명의 근거 자료, 대장이나 등기부처럼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시점이 가장 중요한 표현이, 시점이 이렇게 중개가 완성되기 전 또는 계약 체결 전 요 시점이 주어지면 누가 하게 되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면 책임자가 누구에게만 할 것인가? 매수 임차인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하고 자료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 확인 설명은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예외가 있겠는가? 다만이란 예외 조항이 없으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은 무상 중개의 경우에도 설명에는 예외가 없으니까 설명 의무가 있다. 확인 설명은 완성되기 전에 설명하기 때문에 설명사항이 9가지가 있는데, 가격 이름은 계약이 체결되기 전이면 어떤 가격? 거래 예정 가격을 설명하고, 매매계약에서는 매수인에게만 설명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설명해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도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만 설명하는 것이지, 양도세처럼 매도인이 부담할 조세에 관한 사항은 설명사항이 아니다.
설명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마무리 작업이 세 가지인데 일단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인데 이건 시점이 이제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개업 공인중개사 분사무소이면 책임자가 중개가 완성된 때, 중개가 완성된 때란 말은 계약이 체결된 때, 계약이 체결된 때 여기 시점이 주어지면 이제 마무리 작업은 누굴 대상으로 할 것인가? 매수인에게 할 것인가?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할 것인가? 누구에게 하겠어요? 누구한테 계약서 교부합니까? 부동산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매도 매수인 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래 당사자에게, 거래 당사자 하게 되면 매매 계약 당사자, 매도 매수인, 임대차, 임대 임차인 당사자에게, 그 말은 쌍방에게 거래계약서 설명서 교부하고 증거로서 보존해야 한다. 올해 이제 바뀐 것이 보존할 때는 거래계약서 5년 보존, 확인 설명 3년 보존인데 올해 시험까지는 4번을 보존하라 이렇게 제한했다고. 4번. 근데 현장 단속 나와보니까 부동산에서 보존하고 있는 것이 원본 보존도 하는 경우가 있고 4번도 보존하더라 이렇게. 그러면 어쨌든 계약서 쓰는 이유는 뭐예요? 계약서는 민법상 구두계약도 계약인데 공인중개사법에서 계약서를 쓰라 그 말은 구두로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증거로 남겨두라 그런 취지밖에 없기 때문에 바뀐 것이 원본 보존해도 되고 4번 보존해도 되고. 올해 시험 나올 것이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있어요. 올해 시험 나옵니다. 전자계약 시스템은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컴퓨터 인터넷 통해서 작성하게 되면 전자문서를 보관해도 된다. 자, 근데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의 원본 4번 전자문서 보존 의무가 원칙인데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보존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 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해서 계약서 썼다면 자기가 원칙은 보존하는 원칙인데 이 문서를 보관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 공인전자문서센터가 있어요. 공인전자문서센터 나오면 전자문서를 타인을 위해서 보존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이게 공인전자문서센터예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이 되어 있으면 여기서 보관하니까 별도로 보존 의무가 없다. 이건 개정법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본서 나가면 계속 강조할 것이 이겁니다. 서명 및 날인은 왜 하는가? 계약서를 쓴다는 말은 증거로 남겨두라 그런 취지이면 계약서에 자필 서명도 하고 및 날인도 한다는 말은 내가 일한 것이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겠다 해서 누가 일을 했는가, 앞으로 사고가 발생되면 누가 책임을 부담할 것인가,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서명 및 날인. 그러면 당연히 부동산에서 계약이 이루어졌다 하면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를 하여도 누구 행위로 간주가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 자기가 본인이 직접 한 행위로 간주가 되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반드시 서명 및 날인하고 법인이면 대표자가, 분사무소이면 누가 하겠나요? 분사무소 책임자가 반드시 서명 및 날인합니다. 더하기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용이 고용인 중에서 소속 공인 중에서도 확인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중개무 수행할 수 있으니까 당해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으면 소속 본인이 고의과실로 손해가 있다면 자기도 책임져야 되니까 소속 공인중개사도 함께 개업 공인중개사와 대표자와 책임자와 함께 서명 및 날인. 그러면 당해 중개인을 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있긴 하지만 소속 공인중개사가 당해 중개인을 했다는 말이 없으면 누구만? 개업 공인중개사만. 일을 한 사람이 책임지기 때문에 당해 중개인이라는 소속이 있습니다 하면 그때는 소속도 개업 공인중개사와 함께 대표자와 함께 책임자와 함께. 이 거래계약서는 확인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하고 나머지 서면을 나중에 비교하시는데 거래계약서에만 쓰는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거래계약서는 민법과는 달리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민법에는 당사자 간 합의하게 되면 계약 자유 원칙에서 방식 결정 자유가 있어서 구두계약도 계약이고 서면계약도 계약인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앞으로 계약 내용에 대해서 분쟁이 있으면 증거가 필요하니까 반드시 공인중개사법인 이 법에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됩니다.
작성을 해야 하는데 특이한 것이 공인중개사법에서 매매교환임대차 계약서인 거래계약서에 대해서 법정서식, 표준서식이 있는가? 표준서식, 법정서식은 없어요. 작성을 해야 하는데 증거로서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데 법에 정한 표준서식은 없다. 표준서식이 없기 때문에 계약서 형식에는 제한이 이것을 하라고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다는 말은 백지를 쓰더라도 반드시 쓰라 그 말입니다. 그 형식은 제한 없는데 계약서에서 반드시 기재할 사항을 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계약서를 쓴다는 말은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쓰는 것이 매매교환임대차 계약서겠죠? 그러면 계약서에 적게 되는 금액 이름은 이제 뭐가 빠지고 예정자 빠지고 거래 금액 총 매매 대금은 4억 원을 한다. 계약금은 얼마로 한다. 중도금은 언제 지급하기로 한다처럼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적는데 여기는 예정자 빠지고 거래 금액. 거래계약서는 몇 년 보존하는가? 4번 원본 전자문서를 중개사무소에 몇 년 보존하는가? 5년 보존한대. 법정서식, 표준서식이 없다. 그 다음에 거래 금액 기재합니다. 5년 보존합니다. 요 세 마디는 어디만 쓴다고요? 거래계약서만 쓴다.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요거 빼고 확인설명서는 법정서식이 있겠나요? 없겠나요? 거래계약서가 아닌 설명서는 나중에 법정서식이 있고 확인설명서를 쓴다는 말은 완성되기 전에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적어주는 것이 설명서예요. 그러면 완성되기 전에 설명했던 가격 이름이 뭐예요? 예정 가격이기 때문에 시점은 계약이 체결된 다음에 쓰는 것이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인데 설명서는 완성되기 전에 설명했던 내용 그대로 적어주라 것이 설명서이기 때문에 설명서에 적게 되는 가격 이름은 설명한 그대로 예정 금액을 적고 설명서는 몇 년 보존인가? 3년 보존. 더 앞에 배운 게 전속중개계약서도 있죠. 전속중개계약서도 거래계약서가 아니기 때문에 법정서식이 있고 전속중개계약하게 되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때도 예정 금액을 공개하고 전속중개계약서 3년 보존처럼 거래계약서에만 쓰는 표현이 요 세 가지인가. 이걸 잡아두시면 나머지는 비교해서 정리하시면 된다. 이렇게 됐어요. 가장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물을 게 시점이 딱 주어지면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시점이 주어지면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묻는 게 가장 기본. 그 다음에 시점별 가격 이름이 다른 것을 먼저 이해하시고 이렇게. 이게 공인중개사법의 가장 기본 내용이에요. 복습하는 거예요 지금. 진도 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도 시험 출제 비중은 한 문제인데 난이도가 조금 높은 것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기가 직접 중개인을 하다가 자신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 매도 매수인 중개인에게 손해를 가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판결문 보니까 재산상 손해도 배상하고 정신적 피해도 배상하라 이렇게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 본인의 중개인을 통하여 중개인을 하다가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재산상 손해도 발생될 수 있고 정신적 피해도 발생될 수 있다면 이 모든 손해는 누가 책임져라? 직접 고의 과실을 행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배상 책임 범위는 자기의 고의 과실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이 모든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있는데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배상 능력이 없으면 부동산까지 와서 일을 맡긴 손님이 보호가 안 되니까 일반 민법 규정에 따른 배상 책임 규정에서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데 개업 공인중개사의 배상 능력이 없으면 거래 당사자 중개인이 보호가 안 되니까 공인중개사법인 이 법에서 배상 책임 규정을 두고 있다는 말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배상 능력이 없으면 손님이 보호 안 되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와 계약한 보증기관,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자, 공탁기관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발생된 모든 손해 중에서 재산상 손해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직접 청구할 수도 있지만 배상 능력이 없으면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보증보험금이나 공제금을 통하여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재산상 손해.
재산상 손해란 말은 발생될 수 있는 정신적 피해는 아예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배상이 안 되고 그 말입니다. 그럼 재산상 손해이면 다 보증기관을 통해서 배상되는가 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 공인중개사법 안에서 설정해야 할 최소 금액이 있나요 없나요? 법인이 아닌 자 1억 이상, 법인 주된 사무소 2억 이상, 법인의 분사무소마다 1억 이상, 특수법인 중에서 농협은 1,000만 이상.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보증을 설정할 때 자기가 설정한 한도가 있겠죠. 한도 내에서의 재산상 손해만큼만 우선적으로 보증기관을 통해서 배상이 되고,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상 보증기관을 통하여 배상받지 못한 재산상 손해이지만 설정 한도를 초과하는 재산상 손해하고 아예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배상이 되지 않은 정신적 피해는 여전히 누구한테 책임이 있고, 개업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있고,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보증기관을 통해서 배상받지 못하는 한도 초과하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피해는 별도로 개업 공인중개사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 입은 거래 당사자가 배상 청구하는 방법은 직접 모든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전액 청구하여 배상을 받아도 되고, 여기 배상 능력이 없으면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보증기관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한도 내에서의 재산상 손해를 먼저 받지 못하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 별도로 청구하여 받고, 그럼 나중에 다시 배우시겠지만 한도 내에서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한 보증기관은 직접 배상 책임이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상환을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는 구상권의 행사 다시 돌려받아요. 결국은 이 발생한 모든 손해는 누가 책임을 진다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배상 능력이 없을 수 있으니까, 민법에 따라서 배상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공인중개사법에서 반드시 보증 설정을 하도록 하고, 보증보험금 등을 통하여 배상이 되는 법인은 모든 손해가 아니고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 설정 한도 내에서의 재산상 손해는 우선적으로 받지 못하는 것은 민법에 따라서 배상 책임이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에 별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민법이 없는 보증제도가 공인중개사법의 핵심이에요. 보증은 상법에서 우리가 많이 가입하는 보험하고 지금 공인중개사법에서 배우시는 보증하고는 많이 다른 거예요. 보험은 내가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가입하는 것이 보험이면, 나를 위한 제도가 보험이면 상법상 보험은 가입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상 보증은 개업 공인중개사 나를 위한 제도가 아니고, 나로 인하여 손해입은,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하여 손해입은, 장소 제공으로 인하여 손해입은 거래 당사자 타인, 나를 위한 제도가 아니고 타인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상 현재 중개업을 하고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 몇 사람? 3사람. 공인중개사법상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경우 누구를 위한, 타인을 위한 보증은 예외가 없이 설정되어야 되고, 뿐만 아니고 농협처럼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하게 되면 이름이 특수법인이고, 대표 선수가 누구예요? 농업협동조합법상 지역농협이 부수적이나마 중개업을 하고 싶으면 누구를 위한, 타인을 위한 보증은 예외가 있다 없다? 예외 없이 설정하여야 한다. 최근 시험에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중개업을 하는 경우 업무 보증은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틀렸다 그 말입니다. 됐어요? 생소합니까 지금? 생소해요? 시험 공부에 뭐 금방 까먹어가지고, 특히 2차 과목은 2차 과목은 민법적으로 흐름을 잡아서 쭉 이해해서 공부한 게 아니고 토막통보에 이렇게 암기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까먹어야죠. 자, 그 다음에 구분하실 게 세세한 내용은 나중에 배우셔도 개업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 요건을 구분할 줄 아셔야 돼.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기가 직접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도 당연히 배상 책임이 발생될 수가 있고 자기가 직접 중개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조건이 주어지면 거래 당사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이 있다고. 소장이 내가 매매 계약을 중개했는데 나는 법대로 성실 정확하게 설명 다 해서 고의 과실이 없어요. 상대방이 나한테 배상 청구 들어와도 나한테 고의 과실이 없으면 나한테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라고만 읽고 앞에 이걸 놓쳐버리면 중개행위를 한 경우인가 중개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이걸 놓쳐버리면 답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뭐가 있을 것?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이 있다. 그런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앞에서 배우신 것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 내가 직접 일을 한 것이 아니고 내각의 실장인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내 일을 직접 했다면 누가 한 행위로 간주되는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한 행위로 본다. 간주 규정에 따라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내가 직접 중개행위자가 아닌데 간주 규정에 책임지는 것은 앞에 배우신 게 개업 공인중개사가 고용인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무과실이어도 네가 한 행위로 간주가 되니까 책임이 있다. 민법에 없는 특별조항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자신 이외에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 내 가게를 나 이외의 사람이 내 가게에서 중개행위하다가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 책임이 있는데 이때도 내가 행위자가 아니죠. 다른 사람이 고의과실로 손해가했지만 그 중개사고가 내 가게에서 발생되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민법에 없는 특별조항으로서 간판을 미든 외형을 미든 간판 보고 들어갔겠죠. 외형을 미든 손님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 조문이 특별조항이기 때문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하여 발생한 손해는 나의 고의과실 관계없이 책임져라 이렇게.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행위를 한 경우인가 중개행위를 직접 하지 않고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인 경우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 제공의 경우인가 이걸 구분해서 배상 책임 요건을 구분할 줄 아셔야 돼. 그 다음에 간단히 설명드린 것이 개업 공인중개사 갑의 중개사무소에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하고자 하는 매도인이 개업 공인중개사 갑 가게 와서 물건 내놓고 중개해달라고 중개계약하고 매수인도 갑 가게 와서 중개계약하고 확인 설명을 해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계약이 체결되었어요. 계약이 체결되면 마무리 작업을 3가지 했고 그 대가로서 중개보수를 다 받았어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안에서 해야 할 일이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를 통해서 매매 계약이 교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 체결 후 업무는 어디서 배웁니까? 민법에서 배우시겠지. 중도금을 넣어라 잔금 넣어라 채무 불이행 다투는 걸 배우는 게 민법 아니에요. 여기서 고와졌네요. 사람이 고와졌어. 자, 계약 체결 후이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는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당사자가 직접 이행하겠죠. 민법상 중도금 지급한다, 잔금 지급 업무, 등기 업무는 이행행위지 중개행위가 아니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직접 매매 계약을 부동산 통해서 4억 원의 매매 계약한 당사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 넣고 약정한 시기에 중도금 넣고 잔금 넣고 등기 넘겨받으면 하자가 없죠. 근데 이행 과정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이나 중도금이나 잔금은 자기 계획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없나요? 내 아파트를 팔고 이사갈 목적이라면 매수인이 계약금 넣으면 이사갈 동네 가서 계약금 넣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말은
거래 계약과 관련한 거래 대금은 매도 임대인은 자기 계획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은 최근 시험에 거래 대금을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맡겨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쓰고 중도금 쓰고 잔금을 썼다고 매수인에게 등기가 넘어오기 전에 계약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매매 계약이 103조 위반 무효 사기 강박 취소 채무 불이행 해지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계약이 무효 취소 해지돼 버리면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이 깨져 버리면 민법에서 계약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이 깨지면 니하고 매도인 니하고 내하고 계약이 없었던 상도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원상 회복 의무가 발생되는데 매도인이 임대인이 매수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중도금을 다 사용한 다음에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등기가 넘어오기 전에 임대차 계약이 및 물건이 임차인에게 인도되기 전에 계약이 깨져버리면 매도 임대인이 써버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다시 원상 회복을 해야 하니까 민법상 채무 반환 채무가 발생된다고 매수인에게. 그런데 다 사용한 다음에 반환하는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쉬워요?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걸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 그래서 개업 공인에서 본인의 업무상은 아닌데 계약 체결 후 이런 사고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개업 공인회사가 매도 매수인 임대 임차인 거래 당사자에게 이야기를 해요. 나의 중개인을 통해서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계약 체결 후 내가 할 일은 다 했고 보수는 다 받았는데 계약 체결 후 당사자가 민법에 따라서 직접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행 완료되기 전에 사고가 발생될 수가 있고 그러면 다 써버린 매도 임대인은 다시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할 채무가 발생되는데 다 사용한 다음에 반환 채무 이행이 쉽지 않으니까 매도 임대인 네가 돈이 급하지 않으면 당사자 매수인과 합의해서 최소한 언제까지라도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라도 교부되는 계약금을 예치하든지 아니면 중도금까지를 예치하든지 최대 잔금까지를 당사자 이외에 중립적인 제3자 통장 명의자가 법에서 7사람이 있으니까 요 사람 중에 한 사람 명의로 통장 만들어서 뭐 하자고 맡깁시다라고 권고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의무사항이 아니고 할 수 있다. 요 조문이 시험에 나오면 매년 나오는 정도는 아닌데 이행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한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면 꼭 묻는 것이 권고해야 한다가 아니고 의무사항이 아니야. 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이게 완료만 보고 또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기출문제처럼 거래계약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하도록 권고한다. 계약서 이미 다 끝났어. 다 끝나고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요 조문을 물으면 꼭 묻는 것이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이걸 꼭 물어요. 통장을 만들어서 거래 계약과 관련한 계약금을 중도금을 잔금을 맡기겠다는 취지니까 매도인 명의 매수인 명의 줄여서 거래 당사자 명의로 예치할 수 있겠나요? 매도인 명의 통장 만들어버리면 지금 마음대로 쓸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는 나중에 암기사항인데 거래 당사자의 매도 매수인 명의로는 지명이 안 되고 그 말입니다. 그러면 개업 공인 중에서는 당사자가 아니죠. 중립적인 제3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예치명의자 안에는 개업 공인 중에서도 예치명의자 될 수 있다면 시험에 개업 공인 중에서는 거래 당사자에게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자기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 이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은 계약금 등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계약이 다 끝났구나. 반환 채무 이행이 발생될 수 있다는 말은 계약 체결 후 업무거나 이걸 구분할 줄 아셔야 돼. 그래서 언제까지 누구 명의인가 이걸 꼭 물으니까 나중에 그걸 다시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습 중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당사자에게 받을 수 있는 보수는 계약 체결 대가로서 중개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실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복습하는 겁니다. 중개보수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업 공인중개사가 해야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그 대가가 중개보수이고 실비는 중개 완성 관계없이 계약 체결 관계없이 중개물을 수행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 실비예요. 실비는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두 가지인데 한 개만 이해하시면 매도 임대인이 부동산에 와서 중개 대상을 내놓고 왔죠.
중개대상물 확보되면 매수 임차인에게 설명해서 팔려면 각종 공부를 통해서 소소 확인하고 현장 답사를 통해서 누가 점유해서 쓰고 있는지 권리관계 확인하겠죠. 그러면 각종 공부 열람 발급 비용, 현장 답사 가려면 교통비 같은 것이 실비예요. 소위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확인에 드는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 누가 부담하겠어요? 물건 내놓은 매도, 임대, 의뢰인이 부담해요. 왜냐하면 법에서는 매수 임차인은 가만히 있어도 개업 공인중개사가 조사 확인해서 현장 안내하고 설명을 듣는 사람이고, 그럼 매도, 임대 네가 내놓은 물건을 팔기 위한 비용이니까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드는 비용은 물건 내놓은 매도, 임대인이 부담한다. 그 일반적으로 많이 받는 보수가 중개보수예요. 중개보수를 총괄한다는 말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안에서 해야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보수 총괄하겠죠. 손님이 가게 와서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어떤 계약? 중개 계약을 하고 중개 행위인 확인 설명했고 결과 중개 완성이 되어서 마무리 작업 3가지를 했기 때문에 이 대가를 총괄하는 것이 중개보수예요. 그러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인중개사법 안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직접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약정한 시기가 있으면 약정한 시기에 받을 수 있고, 약정을 못하면 거래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지급이 완료된 날 잔금 칠 때 받아내야 한다. 이전에 이런 말이 없을 때는 관행적으로 잔금 받을 때 중개보수를 받도록 하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은 이미 다 끝난 다음이잖아요. 잔금 칠 때는 내 업무가 아니라고 둘이 합의하고 깨고 연락을 끊어버리면 매수인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넣잖아. 채무불이행을 열어 민법상 계약이 해제된 다음에 연락을 끊어버리니까 못 받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약정한 시기가 있으면 약정한 시기. 그래서 시험 끝나고 뭘 연습하시라고.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이야기할 줄 아세요. 손님이 가게 들어오면 중개보수는 제가 일을 해서 계약서 교부할 때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약정할 줄 아셔야 돼요. 계약이 체결된 후에, 계약 체결 후에 계약이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인을 통하여 체결된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이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이 아닌 사유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자기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무효 취소 해제 책임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있으니까 이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이 아닌 당사자 간 합의 해제할 수 있고 채무 불이행을 여러 해제가 되면 해제는 되겠지만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고의 과실이 없으면 받을 수 있다. 그럼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중개한 결과 받을 수 있는 중개 보수 규정은 물건을 중개 대상물로 몇 개가 있어요? 5개로 나눠져 있죠. 토지, 건축물, 기타 토지 정착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5가지가 있으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대상물 5가지 물건에 대한 중개 보수 규정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 보니까 중개 대상물마다 다 보수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중개 대상물 5가지를 크게 나누어서 주택인가 아닌가로 구분해서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더라. 이렇게. 주택에는 뭐가 포함되는가? 주택이 있는 부속 토지, 대지가 있나요, 없나요? 주택이 있는 대지가 있겠죠? 부속 토지까지는, 토지는 토지인데 주택이 있는 부속 토지까지는 주택에 포함. 요거 빼고 나머지 나대진 토지, 상가, 건물, 임목, 공장, 광업재단은 주택 외. 중개 대상물 5가지에 대한 중개 보수 규정은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하는데 공통 규정을 보니까 주택이든지 아니든지 5가지에 관한 기본 규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여기 공통. 차이점은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시, 광역시, 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그런데 주택 외에 가보니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밖에 없지 주택 외에는 특별시, 광역시, 도, 조례 규정이 없어요. 연결력 문제이기 때문에 주택은 부속토지 포함 국토교통부령 뒤에 붙을 말이 조례로 정한다. 주택 외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끝이 나야지 조례하면 안 돼. 공통규정을 정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령에 가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주택이든지 아니든지 계약이 이루어지면 중개보수는 매도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죠. 각각 받을 수 있는데 국토교통부령에 정하고 있는 0.9%, 0.8%, 0.9%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거래 금액의 1,000분의 9, 0.9, 1,000분의 8, 0.8, 1,000분의 9, 0.9 요건 누구로부터 받는 것인가? 쌍방 합산하여 부담하는 것인가? 아니면 일방으로부터 받는 한도인가? 거래 당사자 중에서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를 국토교통부령에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매도 매수인에게 각각 청구하는 것이 중개보수. 0.9 몇 프로 이렇게 나오면 항상 일방으로 받는 범위지 쌍방 합산하여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차이점이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 매매 교환 계약처럼 소유권이 넘어가는 매매 교환 계약인 경우 매매 가격이 있죠. 거래 금액의 1,000분의 9 0.9% 인을 하고 주택 임대차 계약이면 소유권 넘어가는 매매 교환 빼고 전세권 설정 계약처럼 나머지는 보증금처럼 거래 금액의 1,000분의 8로 해서 주택인 경우에는 매매 교환과 임대차로 구분하여 요율을 두 가지 정하고 있는데 주택 외에 가보니까 조례가 일단 없고 매매든지 주택 외이면 매매든지 교환 계약이든지 임대차 계약이든지 구분 없이 거래 금액의 1,000분의 9밖에 없더라 이렇게. 항상 0.9, 0.8, 0.9 나오면 시험 지문에서 함정이 쌍방 합산하면 안 되고 일방 그게 중요하고 여기에서 일방이 0.8 나오는 것은 물건이 뭐이고 주택이고 임대차 경우에만 일방이 0.8.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경우 거래 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는 거래 당사자 하게 되면 매도 임대 임차인 두 사람 다 말하니까 일방이 0.8이면 거래 당사자 총액하게 되면 곱하기 하니까 1.6 일방이 0.8 쌍방합산 최고 한도 하면 1.6이 나는 것은 물건이 주택이고 임대차 경우에만. 그러면 요 범위가 지금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이면 차이점이 주택은 조례가 있어요 없어요? 조례가 있으니까 0.9, 0.8 범위 내에서 거래 금액별 몇 프로가 적용되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한도의 표는 요율 한도액을 어디 정하라고? 조례 정하라고. 주택에 대한 계산 문제는 조례로 정한다. 그 말은 요율 한도액표가 있으니까 시험 문제도 주택에 대한 계산 문제 나오면 요율 한도액표가 주어지는데 주택 외에는 조례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요율 한도액표가 없다는 말은 요걸 꼭 기억하시라 그 말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경우 상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경우 최고 한도액은 몇 프로? 0.9 상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경우 거래 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는 1.8 그러면 요 범위 내에서 요율 한도표가 없기 때문에 개업 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0.9인 것이 주택 외인데 주택 외 중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있죠. 전용 면적이 85제곱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상하 수도 시설이 갖춰져 있고 입식 부엌 목욕 화장실 갖춰져 있으면 주거용 오피스텔이고 전용 면적이 85제곱 이하이면 요만큼의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매매 교환이면 0.9가 아니고 0.5% 임대차 계약이면 0.4%만 요율이 주택인 경우 국토교통부령 일방 매매 교환 0.9 주택 임대차 0.8 주택 외 0.9 그 다음에 주거용 오피스텔 요건을 갖추고 하면 매매 교환 0.5 임대차 0.4에서 요율이 5가지니까 여기에 괄호척이 문제가 좋다 그 말입니다. 요만큼의 주거용 오피스텔 빼고 나머지 주거용이면 몇 프로? 0.9 이내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요 정도 배우셨다고 전주에 협회는 나중에 배우셔도 됐어요. 복습한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좀 하세요. 예. 책 봐도 있어 밝아가지고.
칠바도 있어 빨리 지금. 칠판 치우는 동안 갖다 있어. 상가 권리금은 나중에 배울 건데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죠. 권리금은 상가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법을 떠나는 거야. 떠난다 그러면 상가임대차 계약을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200 합의해서 계약이로 중개보수 받고 권리금은 1억 원 합의했다고. 그럼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니까 권리금을 맞춰 개업공인에서 임대인하고 임차를 맞춰줄 거 아니야. 임대인은 8천만 달라 그러고 임차인은 좀 낮춰주면 안 되겠나. 권리금을 이렇게 내놔요 나중에. 내 상가를 니한테 맡기겠는데 내 손에 권리금 8천만 원 주고 나머지 다 가져가라 이렇게 하거든. 이거는 한도 제한이 없어요. 그러면 8천만 원만 임대인이 주면 되니까 1억 원 불러 일단 임차인에게. 그럼 좀 높다 그러면 좀 낮춰줘. 그래서 9천만 원에 만약 합의가 됐다. 그럼 임대인에게 얼마 주고 8천만 원 주고 1천만 원 내가 가져가고. 그건 제한이 없어요. 그건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자, 오늘은 진도 나갈 부분이 140페이지 지도 감독 1번에 뭐예요? 1번 제목이 뭐예요? 행정처분. 밑에 박스 제목은요? 벌칙. 벌칙에서 행정벌이 있나요? 행정벌. 행정벌 밑줄에 벌칙. 행정벌 하게 되면 행정형벌. 형벌 동그라미. 형벌은 뭐하고 뭘 말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이고 행정질서벌은 뭐? 과태료 처분. 거기에 이제 암기사항 포함해서 29일 때 올해 6문제 나왔어요. 6문제. 6문제 암기사항은 나중에 보시더라도 일단 교재는 많이 없지만 절차상의 내용을 좀 정리 좀 하셔야 돼. 1, 2월 이제 기본수 과정이 진행되면 2월 둘째 주점 정도 해가지고 정리할 게 지금 내용이에요. 자, 일단은 지금 목차가 뭐인가? 지금 배우시는 법이 뭐예요? 공인중개사법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에 각종 하여야 할 의무사항이 있고 의무사항은 해야 하죠. 법에서 강제하는 거잖아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하게 되면 법질서가 물러나지니까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는 종류를 3가지 정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는 3가지. 그래서 목차 보시니까 140페이지 1번의 행정처분 밑줄 하시고 행정처분은 뭘 말하는가? 행정처분 땡땡 해보시고 땡땡에서 취소처분과 정지처분 각종 취소처분과 각종 정지처분이 행정처분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박스가 행정벌 해서 방금 전에 체크하셨듯이 행정형벌 하면 징역형 벌금형 행정질서벌 하게 되면 과태료 처분. 왜 두 가지를 합쳐서 행정벌이라는가? 위에 행정형벌 4자 안에 형자 빼버리면 남은 게 행정벌이죠. 그죠? 행정질서벌도 질서 빼버리면 공통의 행정벌이잖아요. 그래서 행정벌 하게 되면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있다. 자, 그러면 11, 12월 과정은 전체 내 틀을 잡으시면 되니까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가 행정처분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이 있고 행정형벌이 있어요. 요 3가지를 배우시는 게 지금 단원이고 암기사항이 대부분인데 각종 행정 절차상의 내용이 2문제 정도 암기사항이 3문제 4문제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나눠지는데 지금 체크하셨듯이 행정질서벌 할 때 5자 중에서 질서 빼버리면 남는 게 행정벌 행정형벌 중에서 형자 빼버리면 남는 게 행정벌이기 때문에 행정질서벌하고 행정형벌을 공통상을 뭐라 하는가? 행정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행정벌. 행정벌 하게 되면 행정 여기는 벌자가 없죠 지금.
처분에는 그러니까 행정벌하게 되면 세 가지 중에서 행정질서벌하고 행정형벌을 행정벌이라고 해요. 행정벌. 그럼 세 가지를 구분해서 정하고 있단 말은 제재 내용이 다 다르니까 구분해서 이해하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위에 박스에 행정처분 있나요? 행정처분은 지금 적으신 것처럼 각종 취소처분하고 각종 정지처분을 뭐라 부른다? 행정처분. 행정질서벌은 1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처럼 과태료 처분을 뭐라 부르는가? 행정질서벌. 행정형벌은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선고되는 징역형하고 벌금형을 행정형벌이라 불러요. 제재 내용도 구분할 줄 아셔야 되는 것이 이전 기출문제에서 행정처분에는 취소, 정지와 과태료가 있다. 행정처분 안에 과태료 넣으면 틀린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행정형벌은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형을 선고해서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벌을 과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법원입니다. 여기는 징역형, 벌금형은 재판을 해서 형을 선고해서 제재를 가하니까 벌을 과하는 주체가 법원이에요. 근데 요거 행정형벌 빼고 두 가지 행정처분하고 행정질서벌은 법원과 관계가 없이 공인중개사법 안에서 시군구청장 이름이 뭐예요? 공인중개사법 안에서 시군구청장 등록관청이죠. 행정관청에서 시군구청장인 등록관청이 제재를 주는 것 두 가지 행정처분하고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처분은 법원과 관계없이 시군구청장인 등록관청이. 자격증은 누가 교부합니까? 자격증은 시도지사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정처분 과태료 처분권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행정처분 과태료 처분권자처럼 공인중개사법상 제재 세 가지 중에서 형벌 빼고 행정처분하고 행정질서벌은 등록관청인 시군구청장이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이 줘요. 그러면 요게 한 문제인데 요게 관할 정리하는 요게 한 문제인데 등록증은 누가 줬어요? 등록증은 이름 따라가시면 돼요. 등록관청인 시군구청장이 등록증 주는 거 아니야? 등록증을 받은 사람 이름이 뭐예요? 등록한 자.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오로지 누구만이? 등록관청만이. 등록을 한 자니까 뭘 취소하고? 등록을 취소하고 뭘 정지하는가? 업무 정지.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뭐입니까? 하게 되면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인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 처분은 오로지 누구만이 할 수 있다? 등록관청만이. 자격증을 준 사람이 시도지사이죠. 자격증을 받은 사람 이름이 뭐예요? 자격증을 받은 사람 공인중개사겠죠.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뭘 취소하고? 자격을 취소합니다. 전체 공인중개사 중에서 현재 부동산에 일을 하고 있는 실장님 이름이 소속 공인중개사이죠.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무를 수행하다가 법을 위반하면 소속 공인중개사도 공인중개사 맞죠? 자격 취소 대상이 되고 공인중개사 법안에서 자격 정지 대상. 정지 처분이 두 가지인데 개업 공인중개사는 뭘 정지하고? 업무 정지. 소속은 뭘 정지하는가? 자격 정지. 그러면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취소,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 처분은 오로지 자격증을 준 시도지사만. 등록증을 준 등록관청만이 하듯이 자격증을 준 교부한 시도지사만이. 공인중개사법에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있죠.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사람 이름이 거래정보사업자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가 되려면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지정권자가 누구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서를 줘요. 그럼 지정서를 준 누구만이?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지정을 받은 누구에게?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지정을 받은 자니까 뭘 취소하고? 지정을
취소합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서 행정처분 대상자 중에서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정, 취소밖에 없지 다른 건 다 정지처분이 있죠. 여기는 정지처분이 없어. 공인중개사법상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뭐뿐이다? 지정, 취소뿐이다. 업무정지 이렇게 넣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전속적으로 이렇게 읽을 줄 아셔야 된다고. 등록 간청만이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등록 취소,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만이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취소,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해서 지정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말은 시도지사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국토부 장관의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행정처분 권한이 없다. 전속적으로 이렇게 읽을 줄 아셔야 돼. 좀 이따 표를 다시 확인해 드리고. 그러면 과태료처분까지 보시면 앞으로 계속 암기사항인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안에서 하는 일을 크게 나누면 중개의뢰인이 부동산에 와서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중개 계약하고 중개 업무를 하는 내용이 있고 부동산 공인중개사 부분에서 개업 공인중개사 하는 일 중에서 부동산에 손님이 오는 거 관계없이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손님하고 관계 있는 건 중개업무를 하고 손님하고 관계 없는 건 중개업무가 아니다고.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의 제재가 가장 강한 제재가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제재가 등록 취소, 두 번째가 업무정지,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있는데 당연히 제재는 손님하고 관계 있는 일을 하다가 사고치면 기본이 업무정지, 손님하고 관계없이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 예를 들면 중개사무소에 등록증 게시해야 되죠. 등록증 그런 것은 손님하고 관계 있어요? 없죠. 사무소 이전하면 신고해야 되죠. 손님하고 관계없지. 휴폐업 재개 변경 신고를 내가 원하는 시기에 휴업 폐업 재개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건 다 100만 원 이하야. 손님이 가게 와서 중개 계약하죠. 확인 설명하죠. 거래계약서 교부하죠. 여긴 기본 제재가 뭐? 업무정지예요.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관계없이 하는 일을 중개의뢰인과 관계없는 일을 하다가 사고치면 얼마라고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도 오로지 누구만이? 등록관청만이. 등록 취소받으면 좀 더 정리하겠지만 등록 취소받으면 등록을 없애겠다 그 말이죠. 등록이 취소되면 등록이 남아있어요? 없어져요? 등록을 취소하겠다는 말은 앞에 효력을 없애겠다 그 말 아니야? 더 이상 개업 공인중개사 아니야. 그럼 등록 취소받으면 간판 철거해야 되고 등록증을 반납시킨다고. 등록 취소받은 사람이 등록관청에 등록증을 반납을 해야 한다고 의무상. 등록증 반납은 손님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거 얼만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또 누가 한다고? 등록관청이. 그러면 교부한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자격 취소했다면 자격을 없애겠다고 말이네. 자격증을 반납시킨다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지 않으면 자격증 반납은 손님하고 관계 있어요? 없으니까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야. 등록증 반납하지 않으면 등록관청이 100만 원.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으면 누가? 교부한 시도지사가 100만 원 이하. 거래정보 사업자가 법을 위반하면 지정 취소 이외에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있어요. 그럼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도 오로지 누구만? 국토교통부 장관만. 협회에 대한 감독기관이 누굽니까? 공인중개사 협회에 대한 감독기관도 국토부 장관이야. 국토교통부 장관이 협회가 법을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나중에 다시 배우시겠지만 교육 중에서 연수 교육은 누가 받는 교육인가? 실무 교육을 받은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연수교육 대상자예요. 그러면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시도지사가 연수교육 대상자에게 교육받으러 오십시오라고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 대상자인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소속은 연수교육 받아야죠.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소속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에요. 그러면 연수교육은 실시권자가 누구니까? 시도지사니까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은 시도지사만. 요게 한 문제예요. 요렇게 읽을 줄 아셔야 돼. 좀 이따가 교재를 보시면 이렇게 읽을 줄 아셔야 돼. 이렇게. 요게 한 문제. 요게 관할 정리하는 게. 최근 시험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손님하고 관계없는 일을 하다가 사고 치면 100만 원 이하죠. 그럼 보세요. 5개 광고물은 간판다는 것은 5개 광고물은 설치해야 합니까?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5개 광고물은 내가 영업을 하고 싶으면 간판 다는 거지. 의무는 없어. 근데 5개 광고물을 설치할 때는 간판에 성명을 표기해야 돼.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안에 게시되어 있는 등록증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본인 성명, 법인이면 법인 등록증에 있는 대표자 성명, 분사무소이면 신고필증에 있는 책임자 성명을 넣어야 돼. 그러면 5개 광고물은 손님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손님하고 관계없이 달아야 되니까 달 것 같으면, 그러면 최근 시험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5개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았다. 얼마? 100만 원 이하 나와야죠. 500만 원 이하 해서 기준이 100만 원 이하인데 500만 원 바꾸면 안 되고, 거래정보 사업자나 협회나 연수교육원 기준이 얼마인데 500만 원 이하인데 100만 원 이하 바꾸면 안 돼. 요걸 묻는 게 한 문제예요. 요거 지우지 마시고 쉬었다가 정리 다시 합시다.